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6일,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원래 계획하기로는 토요일 정도에 여러분들 직접 모시고 제가 설명회를 할 예정이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시국이 코로나가 너무 극성을 부려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게 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앞에 계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부터 그러면은 내년도에 이제 공부하게 될 우리 임용고사 준비에 관한 설명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PPT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작년에는 시험이 없었잖아요, 일본어가. 이전까지의 예전 임용시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특별히 여러분이 여러 번 시험 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서술형 문장이 이제 서술형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특이하게도 그때는 논술형이라고 해서 한 문제를 주고 길게 쓰는 10점짜리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2018년까지 시행이 된 거고, 이게 2019학년도 임용시험인 거죠. 그 이후에 이제 2019년도에 시행 예정이었던 2020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2029년도에는 이제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넘어가고, 결국 이제 우리가 올해 시험을 봐서 2021학년도에 새로워진 임용시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술형 문제 빠지는 대신에 어떤 형태가 생겼느냐, 전공 A 부분에서 서술형 문제, 그리고 전공 B에서 서술형 문제, 이런 식으로 서술형 문제가 상당히 늘어나 있다는 것이 특징이었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결국 그 이전 체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기입형 2점짜리 8문항, 이건 A, B 합쳐서입니다. 그리고 서술형은 A, B를 합쳤을 때 11문항. 그런 다음에 논술형은 한 문항 주면서 10점짜리. 이것이 이제 2019학년도 이전까지의 문제 양식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도 이미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요. 그래서 긴 문제는 없어졌고, 그 대신에 기입형이 8문항에서 6문항으로 축소가 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걸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전공 B에도 기입형 문항이 도입이 되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리고 또 서술형은 그만큼 기입형이 줄어든 만큼 서술형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세어보니까 A, B를 합쳐서 17문항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이번 시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답안지 형식을 보았을 때 이 서술형 문제를 한정없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A4 용지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한 4줄 정도 쓰게끔 답안지가 만들어져 있죠. 이것들이 모두 그전에는 4점도 있고 5점도 있었는데 4점짜리 문제로 통일이 되었어요. 그런데 서술형 문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 사건에 대해서, 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4점을 다 받을 수 있게끔 문제가 책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 문제가 조금 더 세분화되어서 그 내부에도 기입형 문제가 들어가 있는 것을 여러분 많이 보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시스템에서 기입형 문항이 6개로 축소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서술형 문장에 곳곳에 기입형 문항이 숨어있기 때문에 기입형 문항이 그렇게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형 문항은 폐지되었습니다. 아마 채점하기가 너무 힘드셔서 폐지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서술형 문제가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보실 거예요, 여러분께서. 그리고 이제 1차 전공 일본어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드릴 텐데, 지금 여러분 중에서는 2차 준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실제로 고민하지 않고 나는 바로 2차 시험 보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무조건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2차 준비를 했는데 커트라인에 못 미쳐가지고 1차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또는 어제 또는 내일, 요즘 이러한 기간 동안에 2차 시험을 준비했던 그 경험이 쌓여요. 그게 여러분이 올해 시험 보고 나는 더 이상 절대 안 볼 거야, 이런 하실 필요가 없겠지만, 올해 조금 아쉬운 결과를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다시 내년에는 제대로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 이제 2차 준비를 해야지라고 하지 마시고 올해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별로 안 좋은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었다. 또는 2차 준비하실 때에는 특히나 이제 스터디를 많이 하실 텐데 스터디하는 그 다른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거, 배우는 것도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1차 점수에 그 커트라인이 몇 점일까 나는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하실 시간에 그냥 2차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로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이제 2001년부터 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거의 대학교에서의 강의는 20년이나 돼요. 정말 많이 했습니다. 슬슬 이제 은퇴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후배들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임용 강의는 우연히 제가 기회를 얻어서 2년 전부터 해서 2년 동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임용시험이 이제 TO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의고사를 제대로 돌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올해나 좀 제대로 된 어떤 강의를 첫 1년을 이제 보냈다 이런 느낌이 저는 드는데요.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 시험이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점을 또 이제 궁금해 하시고 고민하시는지를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 시험에 대해 잘 모를 때에는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면 합격하고 열심히 안 한 사람 합격 못하고 뭐 이런 게 당연한 거잖아요. 모든 시험에 있어서. 그런데 이 시험은 그 열심히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의 그 외연이 상당히 커요.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열심히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것들은 좀 어떤 잘못 얘기하면 뭐 요령을 피우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시험은 범위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요령을 피우지 않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1차를 아주 힘들게 통과했다 하더라도 2차도 만만치 않은 난관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2차 지도를 해드린 적이 없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2차 시험 준비를 해주시는지 저한테 이제 물어보신 선생님들도 계셨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바는 자신이 없어 못하겠다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2차 준비를 제가 임용시험 봐본 적도 없고 또 가르친 적도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2차 준비를 어떻게 하세요라고 지도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아마 2차 시험 지도는 몇 년 더 있다가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좀 공부를 한 다음에요. 그런 다음에 지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지도도 안 하면서 공부하라고 좀 잔소리하는 것 같아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이 좀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스스로 2차 준비는 올해가 됐든 내년이 됐든 간에 이것을 좀 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지도는 안 하지만 저도 이제 집에서 2차 준비를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 몇 년 내로 지도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2차 대비 어떤 자료 같은 것을 구입을 하기도 하고 또는 얻어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도 공부할 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일본어에 한정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그 면접 관련된 여러 가지의 그 지식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공부하려면 한 달 정도의 시간은 충분히 이렇게 필요로 하는 정도의 양이었다고 생각이 되므로 괜히 미루고 계시다가 나중에 나 커트라인 넘었네 이제부터 해야지라고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막 헤매지 마시고요. 그냥 붙든 말든 1차는 난 최선을 다했고 하늘에 맡기고 나머지 2차 준비를 확실하게 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이 시기를 코로나 때문에 만나기는 힘들더라도 뭐 인터넷을 통해서 뭐 카톡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스터디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좀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잔소리였고 자 오늘 잔소리할 시간이 없어요. 저한테 배정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자 일단 먼저요. 그러면 2차는 오늘 얘기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1차 전공 일본어 시험에서 어떠한 내용이 출제되는가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께 제가 하나의 자료를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잠깐만요. 여기서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 잠깐만요. 여기서 잠깐 이걸 내리고 안 먹네요. 가끔 이렇게 기계가 제 말을 안 들으면 됐습니다. 좀 느려서 당황스러운데 여러분께 이거는 제가 링크를 이제 걸 수 있는 자료를 여러분께 드렸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2019학년도 그러니까 재작년에 시험 봤던 그러니까 마지막 그 전 시스템의 마지막 시험 양식이 되는 거죠. 그 시험에서의 전공 A 시험지와 그 밑에 이제 모범 답안은 제가 쓴 건데 이런 식으로 모범 답안을 달면 되겠다. 한번 예시를 해드린
겁니다. 물론 저보다도 더 답안 잘 쓰시는 분 계실 텐데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못하겠고 최선을 다해서 제가 답안을 달아드렸는데 뭐 이런 정도의 문제가 나오는구나. 특히나 이제 오늘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은 장수생 분들도 계시겠지만 N수하신 분들, 뭐 재수하신 분들 말고 내년부터 해봐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올해 시험 본 내용을 먼저 보여드릴까 했는데 그 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좀 제가 정답에 대해 확신을 못 가지는 게 두 문제쯤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정답 관련된 동영상도 찍었었는데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답안을 말씀드린 거였는데 그 뒤에 여러분들의 의견과 함께 제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잘못 놓친 것도 있는 것 같고 출제 의도를 명확하게 밝히지를 못하는 부분도 제가 있었던 것 같아서 좀 보류해 놓고 그 전 시험지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 2019학년도 시험지를 제시해 드리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다운받으신 거 한번 프린트 하셔가지고 그 밑에 있는 모범 답안을 한번 봐보시고 아 이런 정도의 내용이 나오는구나라는 그런 기준을 좀 삼으시라고 드린 거니까 그것은 개별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요 2019학년도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엄청 쉬워요. 그래서 제가 기출 문제를 이제 2000년대가 아니라 1997년도부터 시작이 된 그 임용고사 기출 문제를 쫙 다 봤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는 이제 좀 초반부에는 상당히 쉬운 문제 형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97년부터 해서 2000 제가 볼 때는 1년, 2년 요 정도까지가 아마 임용시험이 아주 유리하지 않았을까. 수험자 입장에서 뽑기도 많이 뽑았지만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조금만 공부해도 아마 붙었던 그런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지금 요즘 문제는 그때랑은 문제 형식이 많이 달라져 있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2019학년도는 왠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쉽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커트라인은 아주 장난 아니게 내려가 있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이것은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고요.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그럼 파워포인트 돌아오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출제되는가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죠. 자, 전공 1번의 출제 내용 1차에서는 대개 이런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먼저 제일 비중이 많은 것은 제가 볼 때는 교육 관련된 이론, 언어 습득 이론이 최근에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교육 이론이라든가 교수법이라든가 이런 총망라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이론들에 대한 문제들이 아주 중요하게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형태, 구문, 어휘, 담화를 제가 다 묶어서 사실은 뭐 이걸 여러분이 아주 쉬운 말로 그냥 문법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중에서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을 만들 때 쓰는 규칙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쓰여져 있는 구문 이 부분이 문법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문법론 또는 구문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게 어휘 수준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단순한 어휘론이라든가 형태론이라든가 이게 되는 거겠죠. 그런 다음에 문장을 넘어서서 문장 2개 이상의 문장이 하나의 텍스트를 이룰 때 그럴 때 주어지는 여러 가지의 규칙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밝히는 학문이 담화론인데 최근 보시면 이 담화론까지도 당연히 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음성, 의문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셔가지고 큰 글자로 제가 강조한다고 썼는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문학이요. 문학 무시 못합니다. 문학 문제도 꾸준히 계속해서 나오고 그런 다음에 문화나 지리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두꺼운 글자로 아니게 표현했지만 사실 이것들도 문화가 한번 나오거나 지리가 한번 나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번갈아는 꼭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조금 마이너한 거로는 이제 어떤 표기법의 문제라든가 로마자 표기법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뭐 오꾸리가나의 그 규칙 같은 것도 나오는 해도 있고 안 나오는 해도 있습니다. 이런 문자 표기법이라든가 또는 번역이나 작문 문제는 과거에는 대부분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떨 때 안 나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나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A에 나오면은 B에 안 나오고 뭐 B에 나오면 A에 안 나오고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밖에 한자 읽기도 대부분 나오는데 가끔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나옵니다. 이것도요. 그런 다음에 문장 독해, 이것도 꼭 나오죠. 이건 꼭 나오지만 제가 이 뒤에다 놓은 것은 사실 이 문장 독해는 우리가 1차 준비를 저와 함께 하면서 공부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한자 읽기나 문장 독해나 번역이나 작문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연간 계획표에 집어넣지 않고 부수적으로 여러분이 공부하시게끔 유도해 드릴 건데, 이것들은 왜냐하면은요, 간단해요. 제 도움이 없이 여러분이 혼자서 충분히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아마도 형태, 구문, 어휘, 담화 이쪽이 아닐까. 이쪽에서 아무래도 저에게서 설명을 좀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거든요. 저 이제 설명을 하기 전에 여러분으로부터 어떤 그 Q&A 질문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문법 핸드북 강의를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주신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문법 핸드북 강의를 원하시는 것은 결국 이 구문론 쪽에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요, 제가 작년 1월, 2월에 초급,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초급 핸드북 책에 대한 강의를 2달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재작년에 아마 9월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TO가 이제 사라지면서 학생분들이 다 이제 빠져나가서 썰물처럼 빠져나가시더라고요. 그날 와르르 이제 티오 안 난대라는 말 듣자마자 점심시간부터 이제 짐 싸가지고 가셨습니다. 집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어떻게 올해 강의를 접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었는데 접기도 아쉽고, 그래서 그냥 제가 그때 그러면 어떤 강의를 할까요? 라고 아마 이제 좀 조사를 했더니 문법 핸드북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그때도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 당시에 문법 핸드북 강의를 그 초록색 책 중상급이죠. 중상급을 가지고 했던 자료가 아직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 드리고 싶긴 해요. 왜 과거에 찍었던 거 제가 봐도 좀 민망하고, 그리고 다시 하면 할수록 잘할 수 있잖아요. 저도 다시 찍으면 좋은데 올해 연간 계획에다가 이것까지 제가 넣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여력이 없어서 그 문법 핸드북 강의는 과거에 있었던 그 강의를 한번 다시 보시는 것이 어떨까 제안 드리고 싶고, 그 대신에 제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문법 핸드북에 있었던 내용들을 좀 수업 시간에 많이 도입을 해서 다는 못하더라도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볼까, 이런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출제가 된다라고 해서 알려드렸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바둑판 무늬 같은 건 뭐냐면요. 자, 보세요. 2017학년도, 18학년도, 19학년도, 20학년도는 뛰어넘고 올해 치렀던 21학년도까지의 시험의 이건 1차예요. 그 1차에서의 A인데요. 1차에서의 A에서 최근 4개년간 출제 영역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바둑알처럼 제가 이제 표시를 해드렸잖아요. 시각적으로 좋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색깔별로 제가 묶어드렸는데, 예를 들어 왼쪽에 이제 교육 과정과 교육 이론은 같은 부류라고 제가 묶어버리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2017년도에 3문항, 18년도에 2문항, 2019년도에 4문항, 2021학년도에도 4문항, 이렇게 해서 가장 최근에 있는 19학년도하고 21학년도만 비교했을 때 각각 4문제씩 나오거든요. 상당히 큰 비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있는 교육 과정에 관한 거는 해마다 나오고 있고, 2019학년도에 제가 문제가 쉬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 교육 과정만 읽어도 세 문제를 맞춰요. 그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그게 심했다고 느꼈는지 교육 과정은 1문제 내시고 그 대신에 교육 이론을 3문제 내셨더라고요. 음성 의문은 올해 그 A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자표기 하나 나왔고, 구문론이 문법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굉장히 독특한 현상을 보였는데, 그 대신에 어휘 쪽에 가가지고 2개가 나왔고요. 대우 표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독해는 꾸준히 하나씩 계속 나오죠. 바둑알 하나씩 있습니다. 문학은 2017년도에 3개 나왔던 것이 제일 많았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2개, 1개, 2개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요. 문화가 제가 2017년도 문제
문제가 진짜 힘들겠다 싶었던 것이 이제 2017년도에 문화 쪽에서 두 문제나 나오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은 진짜 무슨 킬러라고 내신 것 같은데 맞히시는 분이 별로 없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대신에 그 당시에는 문학이 셌기 때문에 문학을 외우셨던 분들이 유리했을 거고, 상대적으로 2017학년도에는 문법이 약해서 문학 공부 열심히 하시고 문화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이 훨씬 유리했던 그런 시험이라고 보여요. 지금 보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2019학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이문학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드디어 등장해요. 그 전까지는 없던 현상이거든요, 이게. 근데 올해는 또 안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장문 번역은 주로 B에서 나와요. A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올해는 A에도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것들을 다시 한번 보셨을 때 어느 쪽이 중요한가라고 하면은 일단 교육이론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샅샅이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빼놓지 않고 최근에 교수법이라든가 최근에 어떤 언어 습득 이론 같은 것들 분명히 보셨어야 돼요. 올해에도 이 부분에서 3문제나 나왔는데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잘 못 썼어요.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제대로 보시고 그 이론만을 이해하고 이렇게 말로 암기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시험은요. 그 상황에서 이게 어떤 이론에 적용이 되는지까지를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문법 어휘로는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떨 때 안 나오고 어떨 때 나오고 이럴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모르면 아예 못 쓰시거든요. 다른 것들은 대충 어떻게 찍어서 쓸 수가 있는데 이 문법이나 이 어휘에서의 문제 중에서는 모르면은 내가 4줄을 빡빡하게 써도 0점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딴소리 쓰고 계시면은 점수 못 드리는 거잖아요.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학도 무시 못 합니다. 문학은 그런데 여러분이 상당히 좀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그냥 외우시기만 하면 되게끔 문제가 나와요. 꼬지를 않아요, 문학은요. 그냥 외우면 돼요, 이거는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거는요, 이제 B형입니다. 자, B형에서 보세요. B형은요, 딱 봐도 2019학년도까지의 그 시험 출제 분포하고 올해 보셨던 21학년도가 상당히 다른 게 금방 보이실 거예요. 자, 장문 번역이 이제 2021학년도에 안 나왔네요. 앞에서 줬으니까. A에서 줬기 때문에 B에서 뺀 겁니다. 이 문화는 4년 내내 여기서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 과정은 2021학년도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육 과정은 그러니까 A에서 나온다고 보시는 거예요. A에서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17부터 21까지 B형 문제에서는 3교시죠. 3교시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 대신에 교육 이론은 2개, 3개, 3개 꾸준히 나오고 점점 증가 추세죠. 문자표기 안 나왔습니다. 단편적인 걸 잘 안 낸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B를 봤을 때. 그리고 자, 2021학년도에 그 주황색, 오렌지색으로 놓은 문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 부분에서 바둑알이 모두 6개입니다. 2019년도에서는요, 이때 문법 전공을 하신 분이 안 들어가셨는지 B에서도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구문론에서. 그 대신에 문학도 나오고 문화도 나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2019년도 문제에서 문제가 제가 쉽다고 느낀 거는 이런 부분에서 쉽다고 느낀 거예요. 그런데 2021학년도는 조금 어렵겠구나 싶은 게 이런 식으로 B에서 문법 문제를 상당히 깊이 있는 부분까지 묻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난이도가 다소 올라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19년도는 이 부분에서 강세를 보였던 분들이 유리했을 것이고 2021학년도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강세를 보인 분들이 유리했겠죠. 당연히 봤을 때. 그렇다고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어느 쪽이 유리하게 나올지를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여러분들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맞힐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 하셔야 돼요. 그냥 다 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제가 볼 때에는 왜 이런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났느냐? 이것은 2019학년도까지 있었던 그 논술형 문제가 폐지가 되면서 한 문제에다가 이런 식으로 쓰세요라고 해서 10점짜리 문제를 주었던 것을 분산시켜서 어딘가 넣어야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넣기가 좋았던 부분들이 이 문법이나 형태론이나 대우표현 이런 식으로 하나씩만 붙여도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문법 쪽은 그 어휘 쪽은 여러분이 이제 싫어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이쪽 부분에 대한 공부는 계속해서 심도 있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올해 본 거 한번 제가 분포를 또 만들어 봤어요. 그래도 퍼센테이지로 이런 정도의 퍼센테이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A예요. A는 그래도 파이가 어느 정도 골고루 가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이제 그 교육론이 제일 많아서 30%, 12점. 40점에서 12점이 교육론입니다. 교육이론, 교수법 이런 거, 교육과정 포함해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과정까지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B는요. 교육론도 여전히 있긴 합니다만은 20%로 줄어들었고 문학문제 사라지고요. 여기서 제일 두드러지게 보이는 거 역시 문법이죠. 8점. 그다음에 어휘도 10점까지. 이 어휘나 문법이나 여러분이 대부분 다 그냥 문법 영역 이렇게 해서 핸드북까지 공부하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노란색으로 쓰여져 있는 문장 이해는 길게 나와 있는 독해를 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누가 얼마나 단어를 많이 알고 있고 어떠한 문법을 잘 적용을 시키시면서 구문을 잘 분석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어학 능력이죠. 나머지 어떤 이론이 아니라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일본어를 얼마나 잘하느냐라고 하는 그 어학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봤을 경우에 B형 문제는 55%를 묻고 있어요. 여러분의 어학 능력을 얼마나 일본어를 유창하게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능력을 묻는 것이 B형 문제의 목적이라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 좀 볼게요. 자, 2021학년도 올해 시험 보신 거 문항 1번부터 12번까지 제가 또 분석해 봤는데 노란색이 기입형 문장이에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가 기입형으로 각각 2점씩 주어집니다. 나머지 하얀색은 기입형이 아니라 서술형이기 때문에 4줄 정도 문장을 쭉 쓰셔야 되는 그래서 4점을 받으시는 그러한 문제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거기에도 사실은 괄호에다가 넣어라, 무엇을 뭐라고 말하는지를 써라 이런 식으로 기입형 문제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별표 문제 되어 있었던 그 부분들이 전부 기입형 문제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만약에 더해 보시면은 1부부터 4번까지의 그거 말고도 나머지 서술형 문장에도 기입형 문제가 숨어 있다. 다 합쳐보자 하면은 실제적으로 A에서 40점 만점에서 기입형 문제만 내가 다 썼다. 제대로 확실하게 19점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서술형 문제를 반타작만 한다. 이렇게 해도 30점 가깝게 점수 받지 않을까요? 그렇죠. 교육학에서 한 10점에서 15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뭐 아무리 잘 봐도 교육학은 뭐 15점 이상 받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근데 올해는 교육학 문제가 굉장히 쉬웠다고 해서 좀 커트라인이 약간 올라갈 것 같은 느낌도 들기는 들어요. 자, 그러니까 교육에서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15점 받았다. 여기서 그러면은 내가 한 30점 받았다 해봅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타작만 해가지고. 그럼 벌써 45네요. 그러면은 나머지 B에서 내가 10점만 받아도 55거든요. 40점에서 10점만 받아도 이런 계산이 나와요. 굉장히 희망적이네요. 자, 전공 B 봅시다. 전공 B는 기입형이 2개밖에 없어요. 1번과 2번. 나머지 다 서술형인데 여기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입형 문항들이 숨어 있어서 이것들을 한번 더해봤더니 결국 얘네들도요. 결국 기입식 문제가 실제로는 40점 만점에서 15점 또는 16점 정도가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단순화시켜 얘기해서 서술형 문제를 내가 하나도 못 썼다고 하더라도 기입형 문제를 A, B에서 완벽하게 괄호에 들어갈 것을 썼다. 아까 마친 거 19점, 지금 가장 뭐 보수적 잡아가지고 15점 이렇게 더해가지고 여러분이 그렇죠. 그럼 34점 되죠. 그런 다음 교육학에서 16점 받으면 거기서 이미 50점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서술형에서 어쩌다가 좀 맞췄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50을 깔고 기입형만 다 맞췄을 때 50점인데 거기다 서술형을 조금만 어떻게 해가지고 올린다 하면은 60점이라는 점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입형을 다 맞힌다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특히 이번에 전공 B에서 맨 마지막에 11번에서 말도 안 나오네, 갑자기. 오봉에서 이제 어디에서 이것이 유래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 그거 이제 제대로 우라봉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못 쓰실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기입형 문제 좀 어려운 거는
가끔 또 나오죠. 특히 올해는 그렇게 이상한 문제 안 나왔는데 문화나 지리나 이런 쪽 가게 되면은 사회문화 지리 쪽에서 진짜 이거 왜 내는 거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제가 기억나는 거 난방가시. 자, 난방가시 진짜 그 문제 물론 공부하면 맞춰요. 그런데 그거 사실 그렇게 우리가 뭐 난방가시라고 하는 거를 알아야 일본어 교사로서 뭐 얘기할 수 있나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굳이 거기에서 난방가시라고 하는 것을 괄호에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고 또 이상한 문제라고 제가 부르고 싶은 것도 몇 가지 더 있는데 그런 것들 못 쓴다 하더라도요. 기입형 문제는 그래도 서술형 문제에 비해서는 일본어 내가 문장을 쓰는 힘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좀 공략해 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겠죠. 자, 이건 2019학년도 일본어 합격 컷입니다. 제가 아까 2019학년도 문제는 좀 쉽게 나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1차 합격선이 이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교육학 15점을 빼면은 전공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나왔길래 이 점수밖에 못 받지라는 생각을 처음에 저같이 이제 임용고사 모르는 사람들은 보시면서 그럴 수 있죠. 가령 경기에서 50.33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15점을 빼야 되는 거잖아요. 경기에서 15점을 빼고 그럼 나머지가 35.33인데 전공 문제가 80점 만점에서 35점 33을 맞은 사람도 붙었다. 이런 거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대체 어떻게 이렇게 낮게 잡히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강의를 2년 해보고 그 구조를 이해했습니다. 왜 그런지 알겠습니다. 자, 전북 같은 경우 보시면 45거든요. 교육학 15점 빼면은 30점. 80점 만점에서 반타작도 아닌 30점. A에서 15점 맞고 B에서 15점 맞고 기입형 문제도 꽤 있었을 테니까 그런 것만 잘 써도 합격 컷 위로 올라갑니다. 이런 결과니까 이것만 보면은 야 조금만 공부하면 다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시죠. 자, 올해 어떨까요? 올해 이제 새로 들어간 그 대전, 그 다음에 올해 강원, 강원에 밑줄 안 그었네요. 대전, 강원, 경북, 경남, 이런 쪽에서 드디어 TO가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안 나왔던 지역들이에요, 이 지역들이. 그래서, 야, 이거 웬일이냐 싶었는데, 특히 대전은 딱 2명 뽑는데 지원자 수가 지금 14분 계시고, 제 생각에는 아마 이 대전 같은 경우는 재임용 보시는 분들이 많이 모였을 거예요. 충청도에 계시다가 충남이나 충북에 계시다가 좀 도시로 나와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치렀을 그 확률이 높아서 이쪽이 아마 제가 볼 때 합격선 제일 높지 않을까 한번 추측해보고 있고 경기는 늘 항상 뛰어나신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늘 높아요. 합격선 높은 곳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유리해 보이는 곳은 제가 볼 때는 이건 제 생각은 전혀 사실 의미가 없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좀 드려보게 되면은 전북 조금 좀 좋아 보이고요. 제가 볼 때 이 숫자만 봤을 때 이거 가지고 보면은 말씀드릴 수가 있고 경북, 경남은 오랫동안 안 나서 여기서는 경쟁 치열할 겁니다. 제주도 의외로 괜찮을지도 모르겠어요. 제주도 10분이 갔는데 그중에 이제 2분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 좀 가보신 분들 이 중에도 계실 수도 있는데 희망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뽑는 숫자가 적긴 하지만은 지원자 수가 10명이라서 좀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해요. 자, 1차 합격선 아직 모릅니다. 자, 합격선이 무엇이 되든 간에 여러분은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래요. 2차 공부 그냥 하시라고요. 그냥 하고 계시면 돼요. 다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읽을 것도 엄청 많고 외울 것도 엄청 많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거울 보고 연습하는 거 이것도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시간 없어요. 빨리 하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기입식 문제 답안은 외워서 쓰면 됩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이제 앞으로의 출제 경향과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공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한 질문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자, 출제 경향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대충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느냐, 본인이 약한 부분에 중점을 두는 게 맞아요. 하지만 다 약하다, 다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기입식 문제 답안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외우기만 하면 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느 이론에 대해서 그 포인트가 되는 키워드를 기억했다가 그 부분을 본인이 괄호 넣기를 통해서 연습을 한다. 이런 연습해서 분명히 쓰실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나머지 그 많은 서술형 문제 답안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게 고민되시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기입형 문장이었어요. 올해 나온 문장이죠. 여기에서 보시면은 도코로데오 시고토를 호와도 데스까라고 전환, 화제 전환을 한다든가, 지츠와 가이샤가 도산 시대 시마될 때에 도산이라고 되묻기 한다든가, 여기에서 쓰이는 전략이 무엇이냐, 뭐 이런 문제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건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올해 그 A형 문장에서 1번 문제죠. 분명히 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에 공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화제 전환과 되묻기라고 이미 나와 있어요. 의사소통 그 기본 표현에 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들을 외우시면 하면 돼요. 이거는요. 다 쓰셨죠, 여러분? 개정교육과정 반드시 외웁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중점을 두고 공부해야 되는 지에 대한 저의 답변이에요. 자, 이번에는요. 곤니치와는 왜 곤니치와라고 발음을 이렇게 하느냐, 하라고 쓰고 와라고 하느냐, 이런 문제 나왔었죠. 3번 문제, 올해 3번, A3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여러분이 쓰실 것은 와, 행, 그 다음에 이제 조사, 해라고 쓰는 거, 해라고 읽는 거, 이렇게 쓰는 건데, 이런 것도 여러분이 이거는 하교 땡꼬의 그 의미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어떤 경우에 하교 탱고라는 것을 쓰는 것인가에 대한 이유를 알고 계시면은 당연히 쓸 수 있는 거죠. 이것도요, 일본어 교육자로서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틀리면 어이없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어이없습니다.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주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 아주 서비스 문제로 나온 겁니다. 이런 거 외워서 쓰기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런 거 어렵죠. 서술형 문제인데 예를 들어 특히 문화 이런 거. 자, 맨 밑에부터 볼게요. 2019 학년도 얘기하는 겁니다. 노예 대본인 마츠카제 일부를 보여줬어요. 제목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장르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장르가 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키워드는 당연히 거기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이거는 노구나 라고 알면 되고, 이걸 노로 쓰는 건 별 문제가 없는데 설명을 하라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여러분. 조건에 맞추어서 그것도 대성자가 누구인지 쓰라고 하고 미적 이념 뭔지 써라. 유갱이라고 하는 미적 이념을 써야 되고, 대성자라고 한 사람은 이제 제아미를 써야 하는데, 이것들을 제아미다, 유갱이다 쓰는 그런 문제면은 쉽겠지만은 문장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럴 때 일본어 능력도 상당히 필요해지니까.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래도 이런 것들은 각 특징을 기억해서 외우면 돼요. 문학은요. 문학은 그 각 시대별로 특징을 잘 기억하시고 그 각 장르를 보고 그 장르별로 대표 작가나 작품 등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 위에 있는 2018학년도의 서술형 문제도 기욤 맛쓰리, 이거 3대 맛쓰리의 하나니까 제가 3대 맛쓰리, 3대 절경, 3대 어쩌고 모의고사 할 때도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3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특징을 기억해 잘 외우기만 하면 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특징을 잘 기억할 수 없는 것들. 자, 2017년도에 생활문화 쪽에서 목조주택의 어떤 각 명칭 중에 틀린 걸 골라라 이런 게 나왔고, 역시 2017년도가 정말 제가 힘들었던 해라고 보이는데요. 일본 지리 옛날 지방행정구획인 고키시 지도가 나왔어요. 이거 이제 공부 여러분께 제가 이제 문제가 과거에 기출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수업 시간에 알려드린 적 있었는데요. 이거는 사실 외워가지고 알고 있으면 쓰면 돼요. 근데 그 외우기까지의 그 개고생을 각오하셔야죠.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나오겠지라고 꼼꼼히 내가 문화에 관련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샅샅이 외우겠다. 개고생이죠. 저라면 이런 문제는 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커트라인이 그 정도면 되는데 뭐하러 제가 100점을 추구하겠어요. 교육학 15점하고 나는 나머지 100점 받아가지고 95점을 받겠어요. 상 안 줘요. 그래도 95점 받는다고 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지역으로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95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커트라인에서 70만 받아도 1등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것까지 내가 다 외우겠어라는 개고생을 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시험을 보실 때에도 이거 내가 모르는데 라고 하지 마시고 나만 모르는 게 아닐 거라고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가모인, 식기 이런 얘기할 때 가모인데, 자, 가모인은 맨 위에 있는 부분, 식기인은 맨 아래에 있는 부분인데, 요거를 바꿔 써가지고 문제를 냈거든요. 물론 식기이어 맞다그라고 하는 그런 관용어구를 아시는 분들은 문제를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 푸셨다고도 하는데, 그걸 누가 이렇게 알겠어요, 사실은. 일본인도 모를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다 알아야 하나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하시고 싶으시면 하세요. 개고생한다는 거 뭐 각오하시고 내가 그래서 하겠다면 하는 거죠. 근데 다시 나올 일도 없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너무 지나치게 지엽적입니다. 자, 고끼 시지도가 뭐냐? 옛날 일본 지도입니다. 고끼 시지도는 일단 7개의 도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 중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홋카이도는 알아 이렇게 하시겠죠. 홋카이도 이외에도 근데 서해도 북해도 뭐 남해도 다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다음에 고끼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고끼의 이름이 이렇게 옛날 이름이 있어요. 현대로 치면 이런 곳인데, 자, 이것을 우리가 물론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강의는 해드렸는데 이거를 언제 나올 줄 알고 내가 또 고끼 시지도를 다 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 가성비가 별로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개고생해서 80점 90점 받으면 좋잖아요. 하지만 저는 권하지 않고 저라면 안 하겠습니다. 자, 나만 모르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냥 가시면 돼요. 다들 모를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은요, 문학 문제인데, 이거는요, 가령 이런 식으로 그 순서를 이렇게 맞추게 하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 스타일의 문제는 꾸준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 시대별 특징을 외워가지고 문학 문제는 그냥 보시면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딱딱 맞출 수 있어요. 각 시대별 특징과 대표 작품과 작품 이런 것들. 이것들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틀리시면 안 돼요. 문학은 내 친구예요. 그냥 시대별 특징과 대표 작품, 작가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는 그런데 문학이 아니라 어학 중에서 이제 어휘 문제인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루이어, 그다음에 루이고 또는 루이기고라고 하는 것을 이유를 이제 쭉 이렇게 이해를 하셔가지고 이거는 이거구나라고 쓰실 수는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기입식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거죠. 이 유의어의 정의는 외울 수 있어, 쓸 수 있었어. 하지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노보로 여기에 아가로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를 써라. 그리고 1번처럼 둘 다 쓰이는 경우에 특징을 잡아서 써라. 이런 경우는 공부를 했던 분들도 뭐였지라고 순간 당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안다더라도 쓰면서 일본어로 맞는 문장을 쓰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상당히 그래서 서술형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문법인데 이거는 상당히 이번에 나온 9번 문제, A의 9번 문제인데 정답률 아주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봤을 때 와 또 가의 문제야. 어디선가 내가 이거 핸드북에서도 본 것 같고 본 거는 같아. 그런데 여기에서 그 가하고 와가 어느 부분의 모습이 찍고 하는지, 그리고 2번과 3번에서의 그 와의 용법의 차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은 알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령 무스비 쯔꾸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풀어드렸습니다. 와타시 1번은 쯔꾸따에 걸리고 2번은 와타시가 스키다에 걸리고 3번은 와타시가 다 걸린다. 이렇게. 자, 이런 식의 것을 알아내기까지의 공부가 필요해요. 1번, 2번에서는 맞췄어도 3번에서 틀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지 않겠죠, 제가.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문법이나 어휘 부분 서술형 문제 답안 쓰기는 범위가 너무 많아요. 일단 많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워요. 스타디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재미가 없어요.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문법 전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문법이 좋아서 문법을 하는 사람이고 문법 연구를 좋아하지만 저는 재미있어도 여러분 재미없죠. 그리고 문법서를 읽어도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특히나 한국어로 쓰여져 있는 거 더 이해 안 돼요, 저는요. 해석을 어떻게 해놨는데 번역이 이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원서를 보는데 여러분은 또 원서가 힘드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런 다음에 어찌어찌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답안을 써도 스타디 할 때 이 답을 내가 썼는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누가 봐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끼리 다 비슷한 수준에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판단이 안 서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이 서술형 문제 답안을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지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단 혼자 공부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힘든 일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쓴 것을 누가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스터디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만날 수 없어도 요즘에는 얼마든지 그 카톡이라든지 그 랜선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마음 맞는 사람하고 만나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왜냐면은 외롭고 힘든 길이라서 서로 좀 위로를 받아야 되거든요.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공부 이외의 어떤 정서적인 면도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그럼 난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 강의 들으셔야 돼요. 핸드북 강의 열어 드릴 테니까 초급을 듣고 싶으신 분은 초급 들으시고 중급 듣고 싶으신 분들은 중급 들으세요. 강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강의에다가 전부 다 그 책들을 각각 요약한 자료들을 전부 드리거든요. 핸드아웃으로 드리니까 그것들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그것을 읽어보신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서술형 문제 답안을 썼을 때 내가 쓴 것이 맞는지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첨삭형 강의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리는데, 제가 첨삭을 작년에도 올해도 진행을 하고 작년보다 올해는 첨삭을 좀 덜 진행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다 있지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첨삭을 할 때 맨날 내시는 분만 내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좀 저한테 첨삭 문제 답안을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안을 이렇게 체크해서 드리잖아요. 근데 늘 내시는 분만 내고 실제로 그런 분들은 발전을 합니다. 제가 매주 고쳐드리면서 많이 발전했구나 느끼거든요. 그런데 안 하시는 분들은 계속 안 하잖아요. 그래서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첨삭 따위가 필요 없어서 요구 안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가능하시면은 첨삭형 강의가 열렸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 얼굴과 이름을 매치시켜서 외울 것도 아니고요. 이름도 사실은 거의 안 볼 때도 많아요. 워낙 잘 썼다 하면 다시 보게 돼요. 아, 이런 분도 있었네? 또 워낙 못 쓰시면 또 가끔 볼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못 쓰시지? 이러시면서. 하지만 거의 기계적으로 제가 첨삭을 하기 때문에 저한테 얼굴 팔린다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얼굴 좀 팔리면 어떻습니까? 지금 중요한 그게 아니에요. 열심히 좀 매 강의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장 강의 열릴지 안 열릴지 알 수 없지만요. 일단 제가 강의 계획선 다 올려놓았으니까 보시고 거기에서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강도 얼마든지 괜찮아요. 그리고 인강을 들었을 때는 저한테 이제 메일을 통해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현장 강의하실 때는 저한테 직접 바로바로 질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장 강의의 좋은 점은 저랑 대화를 하면서 그때그때 질문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큰 공부가 돼요. 잘 기억이 나니까요. 자, 이제부터 드리는 것은 그 강의 계획입니다. 일단 올해는요, 조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개월 단위로 1, 2를 대충 문법 기본을 하고, 그 다음에 3, 4, 5, 6, 죄송합니다. 6, 7, 8 이렇게 끊었는데, 올해는 1월부터 그냥 바로 교재로 들어가려고요.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를 쫙 올려가지고 제가 14주를 넣었는데, 이러니까 좀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다시 나누어서 6주와 8주로 나눈 다음에 앞부분에서는 문법이나 어휘 이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 교육 이론하고 그 다음에 문화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이러한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고, 나머지 8주에 대해서는 문법, 어휘 이런 것들 좀 골치 아픈 것들,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좀 어느 정도 내공이 쌓였을 때 그 다음에 기출문제 넘어가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1월부터 4월을 제가 하나로 묶었지만 도중에 6주와 8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예를 들어 나는 교육론이나 문학은 필요 없어 이러신 분들은 1월, 2월은 듣지 마시고 3, 4 조금만 들어도 괜찮게끔 그렇게 구성한 거거든요.
네, 맞죠. 예. 교재는요, 지금 제가 쓰고 있어요. 제가 작년까지 민혜정 교수님의 교재를 썼는데 이게 아무래도 출판 연도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최신 이론을 담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문법 쪽에서 조금 강조하고 좀 더 보강하고 싶은 부분도 있어서 제가 그 교재의 틀을 좀 살리는 한도 내에서 새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정말 힘들게 쓰고 있는데 그 개강할 때까지 오픈이 될지는 자신이 없네요. 아무튼 최대한 노력해서 출판사에 넘겨가지고 여러분이 개강하실 때 교재를 받아보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 부교재는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되고 5월부터 8월까지 아마 장수하시는 분들은 앞에 부분 안 듣고 이 뒷부분만 들어도 괜찮겠다 싶기는 한데요. 기출 분석합니다. 기출은 97년부터 올해 것까지 다 합니다. 다 문제를 일반적으로 보여드리고 그 중에서 특히 이슈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자, 총 14회, 14주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9월부터 10월, 11월이 이제 모의고사를 포함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10주 정도 잡아서 마지막 3주나 4주 정도의 모의고사를 실전과 똑같은 형식으로 실시를 할 생각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제 강의 드릴 수 있는 건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런 질문을 저한테 주셨다는 거죠. 출제 경향은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교육과정이나 교육이론에 대한 문제, 제2언어 습득 쪽에서 강조가 되는 문제들이 나올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문법 어휘는 논술형 문제가 빠진 만큼 거기에서 좀 더 많은 부분의 문제가 출제될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중점 두시고 핸드북 강의는 이미 되어 있는 것을 보시되 혹시 뭐 그걸 보지 않더라도 제가 이번에 문법 강의를 좀 보강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 정규 과정에서도 핸드북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하고요. 수강생들이 임용에 관련되어 반드시 봐야 할 책 추천은 좀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그 가이드북이 있거든요. 저희 학원에서 가이드북을 지금 아마 곧 인쇄될 거예요. 거기에다가 실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거기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것을 보시면 어떨까 싶고 거기에 제가 코멘트를 달아놨어요. 단순하게 이 책 쓴 것이 아니라 코멘트가 있으므로 그 코멘트를 읽어보실 때 본인이 이 부분 내가 필요하겠다 또는 거기다 제가 코멘트를 달 때 반드시 봐야 한다라고 써놓은 코멘트도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은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시간이 지나서 50분 정도 조금 넘었는데, 올해의 그 설명회를 마칠까 합니다. 자, 개강은 1월 13일이에요. 그 전까지 일단 그 2차 준비하시는 분들을 반드시 2차 준비하시고 1월 13일에 이제 그때쯤 되면은 2차 준비를 안 하시게 되는 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저와 함께 1년 한번 달려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해보니까 긴 것 같아도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금방 지나가는데 그 시간을 매달 목표를 좀 세워 놓으시고 그때 꾸준히 제가 하라는 대로 좀 따라와 주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